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구기로 돼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나 뭐 그런 얘기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구기란 얘기는 거의 10기니까 뭐 한 2015, 16년 때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 아니고 그 첫 시작은 2009년인가?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는 공개 강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물론 이런 이해가 독립 빌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여신 것이 아니라 내가 8번 강좌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그 당시 왜 저런 강좌를 하게 됐냐. 책이 나와서 강좌를 한 게 아니고 저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는 책은 이런 공개 강좌를 8번 하고 그거 책으로 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책으로 바꾼 게 저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 됐는데 그러면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은 왜 했냐? 제목이 그때 있었냐? 지금 여러분들 듣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 외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원래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약간 뭐 수필 제목 같은 제목 비슷하게 되는데 제목은 원래 그렇게 뭐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강좌를 그 당시에 왜 했냐? 그 당시에도 그 20대가 많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의도에서 한 중요한 이유는 20대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라는 데가 국회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지 않냐는 뭐 그런 뜻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 했던 이유는. 뭐 국회의원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경청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 저런 거를 그 당시에 왜 하게 됐냐고 하는 거죠. 그 출발은 그거보다는 훨씬 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에서 되게 30대 나이 아니겠어요? 내가 대학을 들어간 게 1967년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좀 갔죠. 뭐 한 60년 전? 그러니까 외교학과라는 데를 들어갔으니까 뭐 약간의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0년 동안 실현해오거나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가르치기 시작한 게 내가 관악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1980년부터였으니까 가르친 것도 한 뭐 45년?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 60년 동안 국제정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 제일 낙담했던 사건은 뭐냐. 국제정치란 거를 재밌어서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친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이 잘 안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낯뜨거운 최대 사건은 뭐겠냐 하는 든다면 아마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죠.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25년까지 보면 역시 최대 사건은 냉전이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긴 전이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냉전이 끝난 거는 뭐 서곡이 울린 거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였지만 공식적으로 소련이 해체된 선언을 하는 거는 1991년 크리스마스죠.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소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러시아는 남지만은. 근데 그게 왜 최대 사건, 지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왜 최대 사건이냐. 뭐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거에 준하는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쯤은 가르치고 있을 텐데 이미 가르친 지 10여 년 됐는데 냉전이 끝난다는 것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속에서 국제정책을 가리켰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그렇고 또는 그걸 가르치는 상대들한테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냉전이 끝나는 걸 마친 사람이 있냐? 거의 100% 틀렸어요. 국제정치. 근데 전반적으로 국제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용기 있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해서 사실은 그만뒀어야 되죠. 양심적으로 얘기를.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주전공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한 개인의 그 업으로서 피해가 가지만은 나라의 피해가 가는 거고 세계의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냉전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걸 해 나가는 것하고 아니 이거 끝난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거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냉전이.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는 고르바초프가 1991년 12월 25일 날 저녁 TV에 나와서 공식 선언을 했거든. 소비에트 유니언은 이제 끝난다. 근데 왜 내가 특별한 감회가 있냐면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는 것이 1985년 3월이에요.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소련을 개혁해서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소련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고 7년 후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3월에 그랬는데 1985년 5월에 내가 지금으로 치자면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당시엔 수교가 없었는데 유엔 대학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연구 전문가들 26명을 데리고 러시아에서 국제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시아에서 전쟁과 평화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끄러웠던 지역이 항상 한반도가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명색이 유엔이기 때문에 유엔 대학이라는 게 도쿄에 있거든요. 도쿄가 그래도 명색이 일본이 뭐 평화국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제기구도 하나 없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엔 대학을 돈을 상당히 내고 도쿄에 유치를 한 거죠. 근데 유엔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차제에 남북한 사람들은 좀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북의 입장에서는 북의 입장대로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거는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모스크바도 아니고 타슈켄트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 같은 나라에서 왜 괴뢰인 남쪽 사람을 부르냐. 근데 이제 유엔의 원칙, 유엔의 국제적인 그런 무슨 평화 이런 거에서 그래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타슈켄트를 가게 됐어요.
뭐 그렇게 간단히 간 건 아니죠. 소련하고 수교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별적인 국제회의를 들어간 건 그게 아마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비자를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도쿄에 와서 일주일을 하여튼 와서 대기를 해라. 소련, 우리가 영사관이 없으니까. 학기 중간인데 강의 안 오고 도쿄에 가서 한 일주일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한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비자를 줘서 갔죠. 뭐 그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길어질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갔더니 이제 북한 쪽에서는 북한은 항상 국제회의에 혼자 나오진 않죠. 서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2주를 같이 지냈는데 일주일은 모스크바에 있었고 일주일은 타시켄트 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회의 얘기는 뭐 다른 게재하기로 하고 그게 5월 1일이 됐는데 메이데이가 노동절 날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타슈켄트에서 국제회의로 아시아의 평화연구자 26명이 유엔 대학 국제회의로 인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메이데이 행사하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행사장을 갔어요. 포디움에 맨 앞줄에 앉았는데 뭐 당연히 형식상으로는 코리아니까 이제 남북의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단상에서 내리다 보니까 붉은 깃발이 전 시가를 하고 이제 시가를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평생 중에 이게 두 번 다시 이럴 기회가 있을까? 타시켄트에 북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더구나 어떤 노동절에 붉은 깃발을 바라다 본다는 게 다시 있을 수 있을까 이래서 그 2주 동안 내가 평생에 유일하게 일기를 썼어요. 그러고는 뭐 일기 게을러서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내 얘기는 그러고 그럼 85년에서 고르바초가 물러나는 게 7년이 지난 건데 전혀 망할 줄 몰랐거든요. 아, 이게 개혁이 되는 거 아닌가, 소련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소련이 무너지고 전혀 딴 세계가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충격이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왔죠. 왜 그러냐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2달 만에 내가 소련에 들어갔었으니까. 갔다 오고는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안 갔다 온 것으로 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당신이 국립대학 교수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갔다 온 것에 대한 일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원칙적으로 없었던 선생님 기억에 이주는 지우는 거를 조건으로 처음에 오케이를 했었으니까 뭐 나도 지우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탈냉전이 되고 나니까 왜 그럼 85년에 보이지 않게 흥분했던 건 뭐고 91년에 그런 것을 잊지 못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공부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흔히 이제 사회과학 들으면 미래를 공부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 현재나 과거의 토픽을 가지고 이제 석사도 쓰고 박사도 쓰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죠.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지 맘대로 거짓말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내가 얘기한 전망이 미래에 현실화되지 않는 전망을 내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바꾸자. 공부의 방향을. 흡사, 거창하게 해결이 학자나 이런 지식인이라는 게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어둠이 짙어질 때 그것을 이렇게 내려와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새벽에 올 때 참새가 되는 게 낫다. 사이즈는 작아도. 뒤에서 뒤통수를 보는, 역사의 뒤통수를 공부하기보다는 앞 이마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고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왜 소련은 망했는가 그거에 몰두하게 되고 뭐 탈냉전 이러고 있을 때, 아니 그거보다는 이건 보다 본격적인 무슨 사건, 새로운 역사의 변화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거는, 이건 단순한 냉전의 탈냉전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문명의, 신문명의 도래로 그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게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화의 규모가 훨씬 크게 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는 얘기가 뭐 중요한 거죠. 문명사적인 변화라는 게 액터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인 네이션 스테이트의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대도 전쟁과 평화 또는 번영과 빈곤, 이런 것으로 우리가 19세기 이래 국제정치라는 건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물론 하지만은 무대가 달라지고 있다. 훨씬 복잡한 무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퍼포먼스 자체도 행동 양식도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세미나들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쉽사리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우에 우리 역사에 격변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까 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 답답해하는 것보다 훨씬 답답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거는 19세기에 서양이 들어오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오랑캐 같은 친구들 그 위정척사의 깃발 아래 다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속에서, 그거보다 이게 이상하다, 변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19세기 당시에, 그러면 문명개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대부분 문명개화를 얘기했던 부류들은 당시의 역사에서 결국은 그 일본을 끌어들이려다 그 친일로 걸려가지고 다 자기 목숨을, 생명을 끝까지 산 경우는 드물고, 또 패자는 대체로 기록이 없죠. 이겨야 기록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글이 별로 없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김옥균 같은 케이스를 비롯해서 그나마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에 하나가 유길준, 좀 덜 용감했기 때문에 그 제명을 사른 거죠. 그러니까 글도 서유견문을 비롯해서 글들이 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서유견문을 좀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이 내가 보조 리딩으로 좀 읽으라고 그런 것을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유길준이 그 나름의 이제 자기 소신 같은 것들을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개인들도 그 성공적인, 뭐가 성공이냐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간, 하여튼 제명을 대부분 못 살았죠. 유길주는 뭐 목숨은 살았지만은
뭐 큰 직위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문명교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도 마땅치 않았고,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됐냐. 나라가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라가 죽었다. 식민지가 됐다는 거는 500년이나 그 생명력을 유지했던 조선조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개인도 죽고, 비명행사하고, 국가도 죽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한 개인이, 여러분이 만약 내가 2050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싶냐 하는 얘기를 좀 재밌게 써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서 쓰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뭐 읽으면서 포복절도하거나 눈물이 나는 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어렵죠. 포복절도하거나 내가 눈물 흘리면서 읽게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그 얘기는 뭐 오랫동안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될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19세기의 문명개화팀이라는 게 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쪽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김옥균이 1884년 갑신정변에 실패하는 나이대가 34. 또는 그 박규서의 사랑방에 모여서 젊은이들끼리 이거 서양 이런 걸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가 또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여러분의 나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시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게, 특히 그 변화가 상당히, 변화는 늘 있죠. 역사는 변화가 있는데 격변의 역사가 오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감지해내고 미리 앞서가는 경우는 어쩌면 한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드라마에서. 동시에 그 젊은이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그 사회가 결국은 무대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거의 예외가 없는 것이, 따라서 역사의 격변기가 올 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30년에서 여러분이 또는 한국이 또는 한반도가 또는 아시아가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어떤 식으로 내다보냐에 사실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몇 사람을 뽑았냐면,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런 굴곡이 있었던 게, 가까이서 보면 18세기는 정조 무렵이죠. 정조 시기에 소위 말해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등장했던 시기에서 내가 두 사람을 뽑았던 거고, 저기 보다시피 박지원하고 다산 적양경, 그리고 19세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세기에는 박규수와 유길준, 그러고는 식민지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죽으면 다시는 부활을 못하는 거죠, 나라는. 근데 나라가 죽었는데도 죽지를 않으면,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정신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계제가 생기는, 따라서 그 시기에도 뭐 누군가를, 그 당시의 젊은이들을 좀 들여다봐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찾았던 거는 김양수와 민세 안재홍,
그러고는 해방이 됐어요. 해방 이후는 사실은 뭐 약간은 주관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기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그래도 비교적 제일 정확하게 읽고 전망한 사람 누구냐 하는 경우에, 뭐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동주 이용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용이를 하나 꼽았고, 그 다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단순한 탈냉전이 아니고 새로운 문명의 등장을 준비하자고 하는 공부 모임을 하게 됐던 복합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공부 모임을 소개 겸 하나 꼽자. 그래서 뭐 집단으로 사진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맨 마지막 오른쪽은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8을 뽑게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써보라고 하는 거는 만약 쓴다 그러면 저기에 9번째 챕터 9이 되겠죠. 어떻게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는 국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는 아시아는? 또는 세계는? 또는 뭐 생태적으로 얘기하면 은하수는? 넓히면 한이 없겠죠. 뭐 우주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뭐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좁은 의미의 외교나 이런 데서 잘 가르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넓고 길게 보는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결국 어떤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조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8개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8개 예를 뽑았던 거는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살았던 것에서 근대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던 시기가 19세기 중반이. 이거는 냉전에서 탈냉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변화죠. 왜 그러냐면 그때 서양에 왔을 때는 이거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오랑캐고 금수로 파건 것이었으니까 냉전 기간에 뭐 남북한이든 미소 간에도 싸웠지만은 인간 대 동물로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웠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저 때보다는 덜 심한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그 당시에 20대들은 어땠을까? 사실은 대부분이 양반자제거든요. 강남의 젊은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이 그냥 과거를 보고 뭐 나라가 좀 기울긴 하지만 고정조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할 정도의 머리는 다 있었던 애들이죠. 그 당시에 20대 이 문명 개화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결국은 비극적인 또는 보다 화려한 삶을 이어가지 못했던 그룹이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저런 시기를 안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건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는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사실은 좀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죠. 단순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과 저 시기에 일어난 건 일종의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바뀐. 그 중간에 적어도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던.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액타적인 차원에서도 만약 미국의 세기가 가고 중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태까지 영어가 그 모국어 다음으로 중요하게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어느 날 중국어가 그 링과 프랑카가 된다. 모든 무대에서는 중국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도 동시에 성립을 하겠죠. 나는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트럼프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좀 망하겠다. 차라리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난 중국어가 내 한국어 다음으로는 중국어가 내 외국어야. 그렇게 했는데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미국이 득세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영어를 한다. 그러면 나는 고생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언어에 투자한 모든 시간을 중국어에 투자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주객관적으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래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함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중국의 세계 질서가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당장 불편해도 미국하고 과감하게 멀어지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질서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개인이면 그냥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데 그냥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5천만 또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러시아 선택을 했는데 러시아가 별 볼 일이 없다.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러시아 선택. 미안.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2천만의 운명을 다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미래의 한국 외교니까 미래의 한국 외교의 세부적인 것 조그만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것도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은 점점 챗 GPT나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로 얼마든지 독학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아주 소박하지만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챗 GPT가 해주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챗 GPT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데이터를 좀 넘어서서 그러면 세상은 어디로 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또는 한국은 또는 북한은 한반도는 트럼프 시진핑의 운명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히 읽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50대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개인사적으로도 내가 탈냉전이 되면서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단순 국제정치에서 복합 국제정치로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공부를 새로 하자. 이런 얘기를 설교 비슷하게 한 지 뭐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가까운 친구들은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너는? 할 수 없지.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한다. 근데 개인사적으로는 뭐 다행인지 모르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복합이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 요즘에는 거의 모든 단어에 점차 뭐 복합이란 말을 많이 써서 뭐 복합 위기가 왔는데 복합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 항상 먼저 준비하는 자가 개인적으로도 모든 무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라의 차원에서도 누가
충분히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준비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한 샘플로 지난 2000년을 되돌아보면 한 나라가 계속 똑같은 위치에 있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BC-AD에서 1000년 사이로 보면 인도가 제일 위 아니에요? 그 다음 차이나, 그 다음 중동, 중동이 아니라 서유럽, 미들이스트,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없었던 건 아니죠. 인디안이 그 원주민이니까. 그렇지만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카운트되기 어려운.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1000년 정도에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는지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또는 아까 말한 천하질서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같이 품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와 웨스턴 유럽의 변화와 USA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피크에 올라서는 거는 대체로 17세기에서 1700년에서 1820년대 소위 말해서 강해용건 근룡 150년이 아마 청조 때가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뭐 미국이 세계 GDP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이 당시에 청조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서양이 본격적으로 우세하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대체로 저기도 보면 18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빨리 떨어지잖아요. 중국은 30%에서부터 5% 선으로 떨어져요. 웨스턴 유럽이 올랐고 다음으로는 웨스턴 유럽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득세를 하게 돼서 대체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 어간쯤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작업들 중에 내가 재밌어 하는 용구로 보는 거는 뭐 뒤늦게 가르치려면 뭐 박사를 해야 되니까 국제 정치를 하진 않았어요. 나는 학부 석사까지는 사상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시애틀에 갔더니 모다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롱 사이클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16세기부터 대체로 100년을 주기로 한 나라가 주도권을 장악했다가 100년쯤 지나면 국제 정치에서는 선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 선거죠. 다음번 리더를 뽑는 거. 100년씩 한 번씩 바뀌었다. 포르투갈에서, 그 다음 네덜란드나 영국이 2번, 그리고 미국이 1940년. 뭐 요즘 배낭여행들을 많이 하니까 유럽들을 가서 보지 않겠어요? 요즘 가서 보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를 가서 보면 저런 것을 좀 알고 가서 보면 여기가 세계 질서의 슈퍼파워였다는데 포르투갈 가보면 별로 그런 느낌을 처음 느끼기가 어렵죠. 16세기 당시에 보면 물론 스페인이 더 컸고 대륙적으로, 그러나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는 면에서는 포르투갈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네덜란드가 17세기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도 네덜란드를 가서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하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내려서 내가 한 번은 굉장히 놀랬던 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나보고
어느 나라 말로 너 해줄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나보다 영어도 뭐 훨씬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 독일어로 해줄까? 불란서로 해줄까? 영어로 해줄까? 그 얘기는 글로벌하게 대응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구적인 무대를 그거를 주체의식에 해서 나는 네덜란드어만 하겠다. 이렇게 살지 않는 방식의 한 삶에 어쩌면은 그 17세기 슈퍼파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네덜란드가 그런 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른쪽의 얘기는 100년씩 사이클이 걸리는 것에 이유가 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나서 다음번 전쟁까지 대체로 4개의 페이즈가 그 지난 4-5번의 사이클에서 정확하게 왔다. 처음 되면 그 나라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익숙한 건 미국일 테니까 45년 미국이 세계 질서를 그 주도국이 된 이유는 자기 그것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짜야 되지 않겠어요? 군사동맹, 뭐 유럽엔 나토, 동아시아에는 개별 국가별로 동맹을 또는 뭐 경제적으로도 뭐 무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뭐 노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질서들을 운영하는. 그런데 그게 늘 말썽이 생기는 것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해보면은 국내 정치에는 형식상으로는 정부라는 것인데 국제 정치에서는 세계 정부라는 게 없으니까 가장 전쟁에서 최대의 승전국이 자기 중심으로 짜니까 소위 말하는 파블릭 굿즈를 공공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프라이빗 굿즈를 많이 챙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투덜거리기 지가 뭐 세니까 질서를 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띄워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그룹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국내 정치는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자꾸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지고 그다음 국제 정치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처음은 뭐 냉전 질서에서는 소련이 미국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하다가 졌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은 그래도 대강 주도하는 국가가 훨씬 세련된 주도국이면은 불만이 있어? 너 얼마나 불만인데? 10이 불만이 있어? 그럼 15 들어줄게. 자꾸 대들지 말어. 요즘 무슨 트럼프가 관세 뭐 협상하는 것이고 몇 프로 너 원해? 뭐 그럼 뭐 트럼프는 반대로 더 내 뭐 이러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품어나가는 방식으로 질서가 보통 운영됐던 것이 아니고 국제정치에서 항상 불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말로 요청을 해야지 안 되는구나.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 번째는 군사적인 힘의 각축의 시기가 와서 그러면 그게 한 번은 전쟁에 부딪힌다. 그게 그동안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4개의 페이지로. 그걸 머릿속에 좀 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겪는 질서를 보자. 오늘의 질서로 들어가는데 우선 첫째 3가지 각도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중심 인물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누가 득세하는 거냐를 유심히 보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대가 어디냐. 어느 무대에 갔을 때 무대가 없어지는데 열심히 해봐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요즘 같이 뭐 AI 이런 거 등장하고 하는 스피드로 봐서 난 AI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AI를 모르면은 거의 생존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주목해서 봐야 될 타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의 양식 자체가 바뀌는지 모른다. 그 행동의 양식에 맞게 행동하는 그룹이 개인이 또는 국가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액터부터 보겠는데 액터는 여전히 근대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군사비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런 통계를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국제 정치를 가리키는 경우에 대체로 제국의 국제 정치를 가리키면 세계를 가르쳐요. 근데 한국은 미들 파워의 입장에서 제국의 국제 정치를 배울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한중 관계, 남북한 관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세계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되게 자기네들이 하죠. 너희는 아직 왜 너희가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니까 아마 지금 국내 국제정책을 가르치시는 교수분들 다 모아가지고 저기 나온 것 중에 1년에 세계 군사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자고 맞출 사람은 5% 미만일 거예요. 군사를 전공해도. 군사를 전공해도 이게 뭐냐 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냐 또는 미중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냐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럼 이 테이블을 보면 맨 밑에 보면은 2조 2천억 달러가 1년에 쓰는 군사비예요. 내가 세계 대통령인데 이게 아닌데 그걸 알아서 꼭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대강 아는 것이 내가 결국은 앞으로 한 제너레이션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중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저기 보면 2조 2천 중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1조예요. 997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1조면은 대개 치면은 40% 가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미중이 각축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각축하는가. 중국이 3천억 정도 써요. 러시아 1,500억, 독일 900억, 인도 900억, 영국 800억, 재팬 550억, 사우스 코리아 470억. 몇 가지 금방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국제 정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한반도와 주변 사강 그러는데 그렇게 국제 정치를 생각하면 그 망할 가능성은 많죠. 왜? 주변 사강이 어디 있어요? 저기 보면 러시아가 그나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진 게 1,500억이에요. 그러면 1,500억 대 3,000억 대 1조, 일본 550억인데 이걸 주변 사강이라고 불러야 될 거냐. 그렇게 보고 국제 정치를 하면 망하겠죠. 미중이라고 하는 그 위상을 대강 어느 정도 놓고 보느냐. 우리보다는 중국이 훨씬 정확히 알아요. 중국은 당장은 미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3대1 이상이다. 차이가. 그러면 그때 싸우면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싸울만 할 때 선방을 날려서도 되려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접근할 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미국한테도 잘하고 중국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쉽게 안 되는, 중국 당사자는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생각하는 거는 북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붙잡는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겠죠. 북한에 뭐 여러분 나이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군사적인 급부나 경제적인 급부를 받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데, 4강이 아닌데, 초강, 그것보다 좀 작은 강, 미들 파워 수준의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보면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친 군사비거나 러시아나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러시아를 잡으면서 중국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세컨드 그레이트 파워를 한테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압도적으로 아직까지 우세에 있는 미국을 어떤 형태든지 활용할 생각을 안 하면, 그러고 러시아를 통해서 모든 걸 얻어낸다. 그거는 현명한 지도자의 선택은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해도 어느 기업을 간다든지 그럴 때도 그건 물론 스타트업을 가서 내가 대박이 나겠다. 그건 그거의 각도에서 봐야 되겠죠. 이 중에 비록 현재 상태가 적더라도 내가 같이 해가지고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어디냐. 글로벌 사우스. 중남미라든지 미들이스트나 이런 데 이 밑에 있는 작은 국가들하고 잡아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당장은 희망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좀 나을까? 뭐 군사 다음엔 경제 데이터니까 GDP도 마찬가지. GDP는 그나마 한국이 지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아마 국제정치학자들을 물어보고 세계 군사비가 얼마에 물어보면 199명이 틀린다고 하는 경우에, 경제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반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건 우리 비즈니스가 그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얼추 있을 수가 있죠. 저기 보면 세계 GDP 포캐스팅이 금년도 대체로 113조, 114조 정도가 된다. 그 중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0조다. 군사비보단 적죠. 우리는 그냥 미중이 중국의 경제가 커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거를 보면 대체로 19조 정도.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커진 거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연히 커졌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되죠.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의 GDP가 1조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조 조금 넘죠.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우리 지금 그래도 랭킹 10위쯤 되나요, 우리가? 13위? 우리 1조 7천 아니에요. 10분의 1이에요, 중국에.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그때는 우리랑 비등비등 했거든요. GDP 토탈. 좀 많았죠. 근데 인구가 저쪽은 10몇 억이고 우리는 4, 5천만 사이즈였는데, 저건 이제 개별 국가로 나눠서 그렇지, 만약 EU를 27개국을 더하면 대체로 중국 사이즈 되죠. 30조, 20조, EU 20조. 그럼 합치면 70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머릿속에 그런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관념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복잡한 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무대가 바뀐다, 지금. 급변한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직업이 향후 10년 후에 격변할 거예요. 반 이상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에 우선순위야. 사실 로이어 같은 것도 상당한 수는 그거는 AI가 해야 될 작업들. 따라서 첨단 기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21세기 질서에. 그러면 첨단 기술은 어디가 가지고 있냐? 그게 향후 30년을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첨단 기술을 개인적으로 장착하지 못하면 난 그냥 자연으로 살고 싶어. 꼭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그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살고 싶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거보다 나는 무대에서 중심에서 활약하고 싶어. 그러면 무대를 유심히 봐야 될 파트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 중에도 이제 뭐 6, 7개의 첨단 기술 중에도 가장 핫한 거는 요즘 AI가 걸려 있죠. AI가 뭐 처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 자체는 1950년대에 생겼지만은 그동안에 AI도 뭐 기복이 있었죠. 겨울을 여러 번 맞았는데 이번 경우는 겨울이 쉽게 안 찾아올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완벽한 기대는 하지 말아라. AI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건 뭐 명확하니까. 그 AI 데이터를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게 뭐 최근에 수 없는 데서 그 장사가 되니까 AI에 관한 그 보고서나 연구서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도 뭐 몇백 개가 쌓이는 속에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금년 초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건데 밑에 6개가 인덱스죠. 캐피탈 파워라는 건 돈을 얼마나 투자하냐. 그 다음에 인력, 탤런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IP는 뭐 아마도 뭐 인텔렉츄얼, 뭐 지적 소유권 이런 거겠죠. 생산을 얼마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AI 작업은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 그 다음 컴퓨팅 파워, 이런 6개 데이터를 써서 보니까 크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상위 둘인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세다. 그 다음 EU, 일본, 사우스 코리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그 다음 미들 정도로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의 불평등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지는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염두에 두라는 거죠. 한 개인의 입장에서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직업을 택해도 어느 정도는 AI나 AGI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사회를 하더라도 단 모든 것을 그것에 의존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계산하는 능력, 이 이성적인 측면이 중요한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인간이라고는 그것에 못지않은 부분이 감성적인 파트의 부분과 또 하나는 영성적인 부분의 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챗GPT가 그런 것들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냐? 감성이나 영성은. 스피리추얼 파워, 목사도 다 실직하고 예술이나 이런 영역도 모두 다 그만두게 만들 가능성이 있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따지고 계산하는 파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AI가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개인으로 입장에서나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참고로 아주 최근 통계는 아닌데 흔히 말해 싱크탱크란 말이 있어요. 뭐 EAI도 뭐 그런 것의 하나라고들 이제 우리도 싱크탱크란 말을 쓰지만은 세계 20대 싱크탱크를 이건 그 일종의 투표란 거죠. 이쪽을 관련하는 상당히 많은 전문 지식인, 교수, 뭐 연구소 연구하는 분들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전 세계로 랭킹을 매긴 거예요. 인문사회에 특히 사회와 외교, 국제정치 이런 것과 연관돼서 투표를 해보니까 20개가 뽑혔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게 20개 중에 10개는 미국이에요. 그럼 여전히 지식력 파트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은 저들이 그것을 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3세계 거의 없잖아요. 저기 뭐 브라질 눈에 띄는 거죠. 미국에다가 유럽 합치면은 뭐 한 70%, 80% 아시아 거의 없잖아요. 중국, 일본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요즘 중국 같은 걸 하나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액터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액터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언론 매체나 무슨 유튜브나 그런 데서 소위 국제정치라고 나와서 약간 사기성 그 발언들을 계속하는 분들을 믿으면은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 나는 옛날 무대에 설 수밖에 없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무대로 치면은 액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통적인 것은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중요했냐면 예 이런 것이 중요했죠. 지금 듣기에는 익숙치 않잖아요. 예가 뭐야? 예란 글자는 원래는 제사 지낸다는 글자예요. 예의가 바르다. 그거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옆에는 그 벼의 변이고 이쪽은 제사상 차리는. 그럼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우리는 19세기 중반까지 썼어요. 19세기 중반까지의 슈퍼파워는 동방예의지국이 되는 거다. 근데 서양의 쌍놈들이 와서 동방예의지국을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세력이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부국강병은 하나는 시큐리티, 밀리터리 파워고 하나는 이코노믹 파워 아니에요. 안보 번영. 근데 내가 21세기에는 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보 번영만 장악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1세기에는 기술, 정보, 지식이 기반 질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보탑의 3층 탑에 기층을 이루고 하는 것이. 그럼 항상 기술이 기층이었나? 아니죠.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기층이 됐던 것은 종교였어요, 맨 처음. 거의 모든 것을 사람은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물어봤죠. 점을 치든지 이거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일 사냥을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점을 쳤죠. 뭐 갑골점을 치든지 이런 식의. 그러다가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정치가 질서의 모든 기반을 이루는 시기가 있었어요. 19세기 들어오면서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오면서는 경제가 모든 것의 기반이었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기술 정보 뭐 쉽게 얘기하면 첨단 기술이 기반이 된 그것이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있고 그게 그것만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나머지 안보 번영 문화 생태 공치에 다 그 기반이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외교관이 되는데 내가 AI를 꼭 알아야 돼.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외교도 AI 디플로마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안보 번영이 20세기까지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문화 생태란 건 뭐냐? 안보 번영으로 부국 강경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싸움이 치열하게 나가지고 결국은 서로 죽고 대공황이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물론 근대적으로 안보 번영을 부국 강경이 해결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중세는 유럽의 국가가 500개였어요. 중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매일매일 생계가 불안합니다. 저기 날 죽일까? 굶어 죽을까?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네 생명을 보장해주고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등장으로 유럽이 한 10여 개국만 지금 EU 27개국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그 뭐 동부 다 조그만 나라들이고 큰 나라는 한 10개 정도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 중심으로 개편이 된 거죠. 근데 그 10개면 10개 중심으로 놔두니까 그게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 났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하나는 지구 자체에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 또는 의료,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대의 각 개별 국가의 각축 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오는 부작용이 나와서 저 밑바닥 하나, 두 번째 2층 탑에서도 안보 번영만 가지고 안 되고 문화 생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맨 꼭대기에 영어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들을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 기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 세 가지가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 나는 그걸 그냥 공치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뜻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로 연기에 복합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연기에도 변화가 왔대요. 근대로 들어서서 특징은 만인에 대한 투쟁, 소위 말하는 합스적인 표현으로 그래야 살아남는다. 내가 살을 내면 너를 죽여야 살아남는다. 이런 것이 근대적인 그 연기의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읽어보라 그러면 내가 옛날에 썼던 텍스트를 본 사람과 하겠지만 늑대 거미의 모습이에요. 나는 늑대 거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늑대는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연기의 기본 공식인데 거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 21세기 되면은 늑대적으로만 살면 안 되고 동시에 거미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에 늑대를 치고 거미를 쳤는데 눌러보니까 거미 중에 늑대 거미라는 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90년대 내가 저런 복합을 가르칠 때 소위 그 관악의 외교학과의 비밀 코드가 다버탑 그럼 늑대거미 이러면은 너는 강의를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그 비밀번호들 유행을 할 시절이 있거든요. 이쪽 거는 소위 말하는 공생애 심비오시스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사는 데는 모든 걸 각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축하지 않고 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거는 벌 세우고 꽃이 서로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런 새로운 이 왼쪽의 경쟁에서 공생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울리는 변화를 서머리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주인공에는 국가와 초국가 네트워크, 그리고 국가의 아랫부분, 하위 국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복잡해졌다는 거죠. 무대, 안보 번영에서 문화 생태가 보완되어지고 기층 무대와 상층 무대를 주목해라.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각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 이런 변화를 먼저 읽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선두에 서려는 노력을 스스로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샘플로 여전히 아까 보다시피 액터가 훨씬 복합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들은 이런 변화를 어디까지 읽고 있고 어디까지 그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거죠. 샘플러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는 경우에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어디로, 세상이 어디로 변하고 있는 것이냐를 읽고 그것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전략을 짜는 것에 가장 기본되는 문건은 NSSR이에요. 한 4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이 이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길게 읽어볼 필요는 없이 이제 첫 단어는 많이 유행했죠. Inflection Point라고 했는데 this decade가 Inflection Point라는 건 변곡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1000년 단위 속에서의 다시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거는 그것보다 훨씬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2020년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선거들을 치르니까 선거 과정에서 저건 바이든 때 나왔던 this decade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그런 얘기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런 것으로 싸울 겨를이 없는 이전 구투가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속에 계속해서 중심에 서려고 하는 부류들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엔 뭐 주적은 PRC 뭐 이런 러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겠다 이런 얘기고, 미국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당대회가 중요하죠. 20차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이 원칙적으로는 10년씩만 하게 돼 있거든요. 맥시멈 한 번 재선을 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워낙 역사의 변환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더 하면서
그 기반을 닦고 물러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무리를 하면서 20차 강대회 때 3선이 되죠. 세 번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기 목표로는 왜 해야 되냐. 보면 2050년까지 고를 설정하는 거예요. 2020년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거죠.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걸 전면 건성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내가 중국 사람들 보면 늘 약간 놀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보면 부강 민주 문명과 대미래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결국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거 좀 외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쯤 돼서 이제 2050년에는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이 가운데 선다고 하는 얘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요즘 얘기로 간단히 치환을 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영어도 쉽잖아요. 들어보면 굉장히 잘 들리는 영어죠. 세 마디밖에 없어요, 하는 말에.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가 한 거에는 액터적인 차원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무대, peace through strength. 세 번째, make America great again. 궁극적인 골은. 그거에 따라서 뭘 하고 싶어 하냐.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을 위대한 미국을 만들라는 경우에 최대 문제는 중국을 헤게모닉 파워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게 최대 고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군사적으로 잡아야 되고 하나는 경제적으로 잡아야 돼.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이 막 끝나니까 뭐 그거는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잘 됐니 못 됐니 이래가지고 싸우지만은 사실은 더 큰 싸움은 정상회담이 더 큰 싸움이죠. 왜 그러냐면 그 관세라고 하는 것은 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정도는 겪어 나갈 부분이 있는데 시큐리티 협상은 그보다는 훨씬 취약해요, 한국이. 그럼 저쪽에서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for the Future라는 말을 우리 보고 우리만이 아니라 동맹 보고 중국의 헤게모닉 파워를 막기 위해서는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을 하자. 언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들으면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 포괄적인 전략적인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인 관계를 재설정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거의 다 짰어요. 관세 때는 마찬가지지만 우린 저쪽 다 짜면 그때 막 모여가지고 뭐 저쪽이 어떻게 짰을까 뭐 일본 하는 거 눈치 보고 뭐 이렇게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건 아까 말한 NSSR이 짜야지만 그 밑에 국방부에서 짜는 문서가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또 하나는 Global Force Review라고 하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병력들을 리뷰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군사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북한 합치면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1위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뭐 거의 100만 된다고 주장하면 남쪽 뭐 50만, 60만 하면 합치면 150만 아니에요. 거의 중국하고 쌍벽이죠. 미국 지금 현재 13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해외 나가 있는 게 한 20만 돼요. 유럽에 10만 가 있고
한국에 28,500이 와 있고 일본에 52,000와 있고 구암에 10,000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10만, 10만 이렇게 돼 있는데 8월 31일이나 9월 초쯤 나온다거든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 그땐 저기는 이미 다 완성된 프레임워크가 있죠. 해외 주둔 병력 조정 같은 거.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러고 있잖아요. 저쪽은 다 짰는데 이미. 그럼 28,500에서부터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줄이면서 돈도 더 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 미국에서는 줄이면서 왜 돈도 더 내라는 게 아니라 줄여도 만약 28,500에서 10,000명을 줄인다고 하잖아. 그래도 10,000명이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000명 가 있는 돈을 우리가 내야 되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병력을 줄였으면 우리가 대신 메꿔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은 돈대로 내고 병력은 중국 대응으로 일부 빠지는지 아니면 최소한 한국에 있더라도 그것이 대중국용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케이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 파츠도 마찬가지예요. 테리프 딜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면 중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특히 첨단 기술, AI나 뭐 이런 것들에 연관돼서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중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시진핑은 그냥 있냐? 시진핑은 시진핑 나름으로 자기가 외교, 경제, 기술, 규범, 안보 이런 차원에서 대응 전략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해온 것은 뭐 명백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중이 5대5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판단이고, 그렇다고 미중 게임은 원사이드 게임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 내에서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스스로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 있는 방식도 아까 말해서 2050년까지를 내다보죠. 예를 들어서 외교 사용되는 말로는 신형 국제관계를 자기네들은 추구한다. 근데 신형 대국관계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불충돌, 불대항. 이건 미국하고 얘기해요. 충돌하거나 대응할 생각은 없다. 상호 존중하자. 합작 공용, 합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협력이죠. 공용을 위해서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않냐? 아직까지는 중국이 로키로 나갔는데 뭐 걱정할 것이 없지 않냐? 근데 중국의 국제 관계는 대국 관계와 주변 관계로 나눠서 주변 관계에서 국가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는 유소불이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군사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냐? 중국이 생각하는 핵심 이익은 저기 쓰여져 있듯이 국내 안보, 국제 안보,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안보. 이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경우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인태로 들어오면은 대만 문제고, 남중국해 문제고, 뭐 동중국해 문제고, 한반도 문제 같은 부분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첨예화되어 있는 건 대만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한계 안에서 그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데를 향해서 1대1로나 이런 것에 자기 것에 언론 생각하면 트럼프는 이런 그 동맹이나 이 그동안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국은 1대1로 도와준다 그러면 중국이 집을 다 따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잃고 있는 집을 중국이 다 걷어가고 있느냐? 그건 그거대로 안 해요. 최근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봐도, 글로벌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봐도 둘 다 인기가 없어요. 트럼프의 인기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시진핑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그다음 기술 파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특히 이제 딥시크가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LLM 모델 같은 거는 도저히 중국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게임은 끝났다. AI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력적인 기술과 미국이 둘러싸려고 하는 것을 우회하는 방식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딥시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은 성공 사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관세 협상 같은 것도 중국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90일 연장하고 협상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EU와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합쳐서 좀 어떻게 했으면 15%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죠.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8시 40분까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그 프레임워크에서 얘기를 앞에도 했기 때문에, 처음 이론적인 면, 그 다음 미중적인 면, 주인공의 복합화, 뭐 이 오중 국물망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성비를 최대화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오중 국물망을 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아시아 태평양, 뭐 미국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에 여전히 비중치는 아까 전체 테이블로 보면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면 7대 3 정도 되죠.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가서 바로 트럼프하고 부딪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 북핵의 문제를 뭐 국내에서는 여의도고 학계고 뭐 언론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또는 북 전술핵을 군사적으로 다시 가져오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낭만적인 얘기죠.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익스텐드 디터런스, 핵은 있는 것을 빌려다가 익스텐드 디터런스를 활용을 하되, 트럼프 팀들이 하도 중국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쓰고 싶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절대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이게 나눠보면 미국이 총체적으로 절대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되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마이너스 될 위험성이 많다. 안 그러려면 이미 이제 뭐 트럼프는 거둔 돈을 가지고 논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새 15만 원 뭐 거기 뭐 월 600달러 정부가 가진 돈이고, 이쪽들은 지금
실업은 늘어나고 만약 그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대신 600불씩 줄게.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한계 안에서는 이게 그 조정 메커니즘을 다시 적절한 상황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어느 한 특정 국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퍼블릭 굿즈와 프라이빗 굿즈를 그 누구나 덜 불만스럽게 조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매번 뭐 영원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 몇 프로야 뭐 기분 안 좋으니까 고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4, 5, 6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하면서 했던 것으로 건너뛰면 마지막 얘기. 왜 난데없이 BTS 얘기로 끝을 내냐고 하는 것은 복합 연기를 얘기하면서 한 3, 4년 전에 이해에서 BTS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국내보다도 지구적으로 획득을 하게 되느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사회과학적으로 할 때. 그래서 나보고 뭘 하겠냐 그래서 난 원래 평생 난 노래를 안 부르고 살았던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난 잘 모르겠으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마. BTS 가사. 거의 한 200개 되더라고요. 가사가. 그걸 읽어보고 내가 느꼈던 기분은 가사로만 지금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가사나 가락이나 춤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그 뭐 아미를 비롯해서 뭐 전체로 치면 지금 뭐 적어도 접속수로는 7, 8천만 정도는 보고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200개를 보고 내가 딱 안 읽어보고 고른 게 아니고 다 읽어보고 두 곡을 골랐어요. 가사를 보고. 하나는 페이크 러브고 하나는 마이크로코스모스. 페이크 러브는 워낙 뭐 유명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고 마이크로코스모스는 그거보다는 좀 덜 유명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체크해야 되니까 그 7명들 인터뷰가 많지는 않지만 인터뷰나 뭐 키운 변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특히 RM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른 노래 중에 역시 페이크 러브가 가장 중요한 노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해석은 조금 다르죠. 내가 했던 해석은 이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 더 이상 그 남의 눈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그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나를 찾아가는 것에 관한 가사인데 오히려 RM이 인터뷰에서 비교적 정확한 설명을 해요. 저 가사보다도. 자기도 그 노래를 하면서 여태까지 자기 삶에서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의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그 내가 읽어보라고 한 것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루소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컨셉트의 전형적인 개인이 자기 애로서 사랑하는 것과 아무르두스와라는 것과 소위 경쟁하라고 하는 남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그 뭐 명품도 사랑하고 외제차도 사랑하고 옷도 고급으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 걸
뭐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페이크 러브는. 마이크로코스모스는 루소적인 표현으로는 인간 존재라는 것이 살아남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사랑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연민 또는 타자에 대한 사랑,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결합이 결국은 신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얘기는 진짜 사랑으로 가자고 하고 동시에 나오는 것은 70억이 들고 있는 개개의 촛불들이 그것이 서로가 모여서 큰 빛을 발할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느냐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서 가사로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100%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지구의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방황하는 속에서 듣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얘기죠. 따라서 그 세 가지 면에서 다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근데 읽어보라 그러고 이걸 좀 받기는 했는데, 그냥 주관적인 편견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격변에 속에 있다고 하는 긴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 않나 하는 느낌도 약간은 있었어. 수고했어요.